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국민의힘 공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권성동 또 이철규 의원이 단수 공천됐고 박성민 의원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을의 박진 장관과 함께 공천을 신청했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경기 용인 갑의 우선 추천,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 됐는데 먼저 오늘 국민의힘의 공천 결과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공천이 윤핵관들은 어떻게 네. 되느냐, 그리고 용산과 대통령 정부 출신의 21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윤핵관들은 현재로서는 반반입니다. 장제원 의원 불출마, 그리고 권성동, 윤한홍 의원 단수 공천, 그리고 이철규 의원은 경선을 붙였는데 상대 후보가 사퇴하는 바람에 단수 공천이 됐고, 자, 그리고 울산의 박성민 의원은 3자 경선, 그러니까 윤핵관들은 절반 정도 단수 공천 받은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용산과 정부 출신의 21명 중에서 출마를 하면 거의 100% 당선이 되는 텃밭에 공천받은 사람은 2명 정도입니다. 부산의 해운대갑의 주진우 비서관, 주진우 비서관. 자, 그리고 경상북도 경산의 조지현 행정관.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경선에 붙여지거나 아직 결정이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험지로 가거나. 때문에 공천 전에 일각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비판과 우려, 용산발 낙하산 공천이 압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오히려 거꾸로 상당히 그런 숫자가 적게 됐고, 그래서 또 중진들의 재배치도 나름대로 중진들이 전부 다 그것을 수용을 해서 뭐 박진,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 커다란 문제 없이 순조로운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커다란 문제 없이 순조로운 공천이 지금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진 의원님 분석이시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순조로운 공천, 한편으로 조용한 공천. 이번에도 사실 불출마를 한 현역 의원들 보면 최춘식, 윤두현, 이달곤 이런 의원들이 정말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게 불출마를 선언해서 역시 국민의힘은 공천 관리, 소문 관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나 이철규 후보 이런 사람들도 보면 사실 예측된 그런 공천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감동은 없었고 순조로운 무난한 공천으로 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공천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는 공천이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의아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최측근이자 친구이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앞장서서 해결해 줬던 그런 의원이고, 이철규 같은 경우는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대통령의 신복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단수 공천 줘도 되느냐, 이런 조금의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됐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내세우는 것은 이 운동권 청산, 이게 또 하나의 표방하는 슬로건인데, 운동권 청산을 내세우면서 마포 을 지역의 운동권 인사를 데려와서 공천을 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납득이 안 간다. 상대당이 내세우는 운동권은 청산해야 될 대상이고, 국민의힘에서 데려오는 운동권은 다시 모셔야 될 운동권인가.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해나 설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국민의힘의 첫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최대 35%에 달하는 감산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현역 의원 5명 전원이 승리했는데요. 현역 불패, 현역 프리미엄 기조 속에 물갈이가 사라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선거에서 너무나 심하게 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그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현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들의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아남아 있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저희가 룰을 발표한 것은 현역들, 특히 중진급들의 대단히 불리한 룰입니다. 그러니까 반발도 많죠. 30% 가까이 깎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기지 못하는 신인이라면 우리 본선에서 경쟁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보시면 상당 부분 많은 쇄신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가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 현역들은 그때 살아남은 분들이다. 이분들을 꺾지 못하면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가 상당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또 현실적이고 4년 전 총선에서 충청도에 민주당 바람이 불었는데 네. 그 거센 모래 폭풍 속에서 청주의 정우택 의원이라든가 옥천 보은 여기에 박덕흠 의원이라든가 보령 서천의 장동혁 의원이라든가 자 이런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특히 다선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 폭의 감점에도 네. 불구하고 지역구 관리를 잘했고 의정 활동 평가도 좋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당 내외에서 경쟁력 있는 상대자가 없는 것이죠. 한국만큼 특히 저희 국민의힘만큼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다선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선 의원들의 감점 제도 자체가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정치 신인들을 좀 정치권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제도인데 이 정도의 시스템 공천 제도라면 상당히 합리적인 것 아니냐. 그런 시스템 공천에서 살아남아서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들이야말로 본선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앞으로 총선의 결과로 봐서도 나름대로 이것은 무슨 뭐 국민의 눈높이 이런 것을 거론하면서 비판할 만한 소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살아남았다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이 총점 최대 35%를 감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현역 의원 5명 전원이 승리했다는 것은 저는 시스템 공천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 신인들이 말하자면 이 국회의원이 되는데 어떤 감점, 가산점 이런 것들이 균형감 있게 잘 배치됐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시스템 공천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같은 체제라면 신인들이 들어오기는 너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시스템 공천 제도를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 신인들이 출마를 잘 준비해야죠. 우선 첫째, 저런 시스템 공천이 이번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4년 전에도 있었고 자 그렇다면 내가 저런 제도에서 이 경쟁력을 갖춰서 붙어서 현역 의원에게 이길 정도로 그 지역에서 자신의 지명도를 높여놓고 지역 활동을 하고 출마 준비를 오랫동안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정치 신인이라고 무조건 쉽게 정치권에 진입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 신인 중에서 정말로 이 당에 필요한 사람, 그 정말로 사회적인 어떤 지명도나 사회에 대한 공헌 기여도 이런 것이 높아서 많은 국민들이 저 사람은 꼭 국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당이 전략 공천을 확대해가지고 네. 당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경선에 붙이지 말고 필요한 지역구에 그런 정치 신인들을 과감히 전략 공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끝까지 보면 많은 쇄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역 의원들이 많이 물갈이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한 답변인데
결국에 지금 아직까지 현역 의원들이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이 TK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현역 의원 물갈이가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29일로 예정된 상특검 여기에서 현역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을 최대한 잡아둔다. 혹은 최대한 경쟁 시스템 속에서 끝까지 좀 지켜본다. 이런 전략이 많이 노출됐는데 TK 지역은 사실 예선이 바로 본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 물갈이를 네. 하게 되면 공천 파열음이 굉장히 커질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영남 지역은 가급적 그런 분란의 소지를 나중에 해결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앞으로 상당수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전략 공천이라고 해서 거기에 소위 내려꽂기식 이 뭐랄까요 공천이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에 29일로 예정된 쌍특검 표결 때문에 TK 지역의 공천이 좀 미뤄지고 있는 것이고 이 지역에서 상당 부분 좀 물갈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남권 65명 중에서 65개 지역구 중에서 공천이 확정된 곳이 한 30여 곳에 불과합니다. 절반은 아직 비어 있고 네. 그리고 그중에 상당수가 대구 경북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만약에 경선을 붙인다면 충청도처럼 대구 경북의 현역 의원들이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를 네. 적용을 하면. 자, 그러면 4년 전에는 대구 경북의 현역 교체율이 40%나 됐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교체율이 낮느냐 이런 식의 시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으로서는 이제 대구 경북에서 상당한 물갈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공천의 새로운 분위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경선을 하게 되면 충청도처럼 현역 의원들이 유리하고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에서 전략 공천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나 지금 이제 다른 곳의 전략 공천은 이 낙천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만약에 대거 전략 공천을 할 경우에 피해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에 막바지 파동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겁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전략 공천이 이뤄질 경우에 파열음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설과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이 최근에 경기 안산 상록갑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장성민 전 기획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50석에서 160석 가량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신속하게 잘했다고 봅니다. 4년 전이나 8년 전이나 국민의힘이 네. 선거를 망쳤는데 그때도 선거 전에는 무슨 뭐 150석, 160석, 많은 개는 뭐 170석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선거에서 폭망을 해서 박근혜 정권 탄핵을 가져왔던 8년 전 선거 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년 만에 민주당을 뒤엎고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150석, 160석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많은 유권자들이 또 국민의힘이 고질병에 빠지는구나. 강서구청장 선거 때 17%포인트 차로 진 것을 새까맣게 잊고 있구나. 민주당이 좀 잘못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자 국민의힘이 150석 이상 과반수를 얻으려면 지난번에 이 참패를 했던 수도권에서 최소한 30석 이상을 더 얻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선거가 과연 쉽겠느냐? 한동훈 위원장이 조기에
진화를 잘 하고 경계 경보를 잘 내렸다고 봅니다. 네. 8년 전 당시에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상당히 총선 낙관론을 얘기하다가 그 당시에 패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를 염두에 두고 미리 조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런 분석이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선거 판세가 지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장밋빛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선거든 인생이든 오만하면 심판한다. 우리 국민들이 봐서 정말 잘하고 있다면 표는 국민이 주거든요. 내가 예상한다고, 내가 희망한다고 받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밋빛 청사진을 함부로 발표했다가는 역풍이 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입단속을 시키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건 신속하게 잘한 건 맞지만 앞으로 저는 총선까지는 몇 차례 최소한 2-3번의 큰 고비가 있기 때문에 이 고비 속에서 어느 당이 정말 점지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은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부자 몸조심한다고 이 좀 조신한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유권자를 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인유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오늘 인천 개항을 해서 원희룡 전 장관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인 전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에 나선 것은 처음인데 아무래도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 시절에 중진들의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요구했을 때 가장 먼저 화답했던 사람이 원희룡 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연이 좀 작용한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인유한 위원장의 수도권에서의 어떤 파급력에 기대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인유한 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 이외에도 수도권 지역에 좀 지원 유세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서대문 갑이나 서대문 을 지역 인유한 위원장이 세브란스 그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브란스가 있는 서대문 지역 이런 데 이제 지역구 출마설도 있곤 했었는데 그런 데에서는 상당히 뭐 거기 이제 박진 의원도 출마하고 서대문 갑에는 이용호 의원도 출마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데서는 이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인접적 예를 들어서 마포라든가 뭐 종로 이런 데 이제 좀 그런데 전체적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서 과연 인유한 위원장이 어느 정도나 대중적 파급력이 있겠는가.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아마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의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지원 유세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표 지원 유세를 얻어내기 위해서 치마를 잡고 이제 난리를 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인유한 위원장은 그렇고 한동훈 이 현재의 추세로 공천을 잘 마무리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과거에 박근혜 대표가 했던 정도인 지원 유세 파급력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 개항에 국민의힘의 화력이 집중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를 타켓으로 해서 이천수 전 대표, 국가대표 축구 선수도 지금 후원 유세를 하고 여기에 인유한 전 위원장까지 나서서 가세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인지도 높은 인사들이 나와서 더욱 화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갖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개항구를 어떤 형태로든 공략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다만 그 지역에 뿌리가 없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외적인 세력의 동원으로 어느 정도 그 격차를 좁힐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친명은 본선행, 비명은 경선행이다. 이것이 공관위의 공천 공식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비명계 중진인 서른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건영 의원만 비명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 단수 공천 받았어. 남은 다 친명이에요. 이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비명 의원들은 다 지금 경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선이 말이 경선이지 자신이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깔아놨어요. 소위 자격 공천이죠. 전 출마를 합니다. 30% 감산하면은 그 과정을 통과할 사람은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른 의원은 윤건영 의원만 비명 중에서 유일하게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이 경선이지 이건 자객 공천이다. 30% 감산, 그러니까 하위 10%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득표수에서 30%를 감산하게 되는데 30%를 감산받고 나면 경선을 통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른 의원의 발언 그리고 현재까지의 민주당 공천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서른 의원의 특정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공천 과정에서 떨어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도 하고 심지어 탈당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진짜로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모든 화살을 맞고 있었을까? 이 공천 과정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를 제대로 못했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선거든 인생이든 이 사람이 떨어질 때, 역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동안 3선, 4선 자기를 키워줬던 그런 당에 침을 뱉고 떠나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에 대한 감사함, 이 당 지지자들에 대한 미안함, 왜 떠나야만 했던지 물론 억울한 측면이 있으면 그걸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보다는 당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 아주 인신 공격성 발언까지 하는 것을 보고 참 어떻게 보면 이 대표가 당내 기반이 약한 것도 있지만 제대로 사당화를 못하고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불가피한 역풍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지지자들이 거의 180석에 가까운 민주당의 표를 몰아줬거든요. 그 몰아준 표를 받았던 국회의원들이 과연 지지자들의 기대대로 어떤 업적, 어떤 성과를 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못 냈기 때문에 이 대표는 아마 이번에 성과를 말하자면 이번 총선에 승리를 하지 못하면 이 대표도 저는 날아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누가 경쟁력이 있는가, 네. 누가 당선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지 친명이냐 반명이냐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현재 공천 과정에서 심하게 반발하는 의원들이 나오는 모습이 민주당이 사당화되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객관적인 자료나 통계로 보면 정반대죠.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완성이 됐다. 친명계를 위시한 이 집권 세력이 노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전부 다 쳐내는 것. 공개적으로 찬성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설훈 의원 아닙니까? 설훈 5선 의원이 비명계의 수장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자신의 대통령 선거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이번에 쳐낸다. 대표적인 피해자가 박용진 의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위 10%라는 칼날로 쳐내는데 어떤 세력이 어디에서 음지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평가를 내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자신도 모르고 자신은 명단과 점수만 통보받았다고 기자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완전히 허수아비. 세상에 많은 유권자나 국민들이 박용진 의원이 법안 발의를 80개를 해서 15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6개 발의를 해서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박용진 의원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90%가 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서 국회 출석률이 30%밖에 안 돼요. 서울의 강북을 지역의 지역구 관리가 아주 꼼꼼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박용진 의원입니다. 근데 단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자신이 77%를 맡고 박용진 의원이 22%를 받아서 앞으로 자기 당대표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후보에서 최대 라이벌이 될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하위 10%라고 하는 아주 정체 모를 수상한 덫으로 이 사람을 지금 올가맸어요.
아니 이 사람뿐입니까? 그 비명계의 4인 중에 한 명이었던 성남 중원의 윤영찬 의원, 이 사람도 10% 칼을 맞았고, 이낙연계 의원의 대표적인 광주의 송갑석 의원, 이 사람도 10%에 걸렸고, 10%뿐만이 아니에요. 동작을 나경원 전 의원에 맞서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박빙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현역 이수진 의원, 그 옆에 있는 동작갑 출신의 그 김병기 왜 후보 검증위원회 위원장, 그 사람에 대한 금품수수, 이 내용을 조사해 달라고 증거를 갖다 대면서 당에 얘기를 했더니, 이수진 의원 판사 출신 아닙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10%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예 전략공천으로 잘라버렸어요. 예? 이게 무슨 공천입니까? 이게 사천이죠. 이게. 예? 지금 이재명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당에서 이제 어떤 폭발 직전에 내분 상태에 가는 거, 당의 원로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공천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런데 무슨 이게,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명백한 신뢰와 통계로 인해서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8년 전에 국민의힘의 공천 파동 못지않은 심각한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8년 전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 못지않은 상태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이 보면 혁신 공천과 통합 공천을 내세웠거든요. 혁신 공천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문제는 통합 공천에서 지금 파열음을 내고 있어서 공천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통합 공천은 사실 혁신 공천하고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 공천, 지금 사실 여러 군데서 통합 공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통합 공천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 앞으로 이제 과제고요. 그리고 지금 이 혁신 공천은 소리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파열음을 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지자들이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가, 그리고 지금 불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당의 정체성이라든가 당의 어떤 기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 나름대로 내세우는 부분은 큰 장점이고 또 큰 득점 포인트지만, 그 외에 보이지 않는 다면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 요소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지, 지금 170에서 180명이나 되는 이 많은 국회의원을 당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한다면 아마 당이 조직 존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천을 한다고는 하지만 떨어지는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억울하고 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어떤 형태로 더 강화할 것인지 많은 숙제를 남겼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큰 외관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서울 중성동갑 공천 여부입니다. 위원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여기에 공천을 신청을 했고,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송파갑에 제안을 했지만 임종석 전 실장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이해찬 전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을 이곳에 좀 공천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조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주당의 공천 파동의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두 가지 목표 중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대선 라이벌을 쳐낸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친문계의 대표 주자고 잠재적인 대선 주자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까지 그런 도구로 동원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탄생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0.73%라고 하는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 선거를 내준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예? 당의 후보로 뽑아줬는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언행상의 실수로 인해서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 선거를 패해서 정권을 내준 첫 번째 책임 있는 사람이 당대표인데, 그런 사람은 버젓이 공천을 주고 대선 라이벌이 될 사람을
무슨 송파갑에 가서 전사하라는 등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핵심 케이스 중에 하나고, 문제가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변화를 하나 보는데, 대전의 황운하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네. 선언했습니다. 며칠 전에 불출마 선언을 하려다가 슬쩍 은근히 취소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는 지금 품새를 보니까 완전히 민주당이 공천 파동에 휘말려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이미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를 받은, 그것도 무슨 불법 자금 받은 것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울산의 선거 공작으로 그런 징역 3억형을 받은 사람을 이번에 공천 줬다가는 완전히 공천 파동에 완전히 그것은 불을 붙이는 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분위기가 싹 돌아가니까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는 뒤에서 이재명 친명계에서 황운하 의원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불출마 선언 좀 해달라. 그래서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임종석 문제는 제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 이재명과 그 세력의 논리가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구 성동구 갑에 공천을 주지 않았다가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같이 친문계인데 오늘 최고위원 불참했지 않습니까? 네. 공천 파동에 대한 친문계의 반발이 만약에 조직화되고 터져버리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라든가 아니면 인천 계양을 불출마라든가 조정식 사무총장의 불출마라든가 김병기 후보 검증위원장의 사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집단적인 요구가 일어날 겁니다. 네,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서울 중성동갑의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떻게 공천을 받으리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 궁금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친문으로 꼽히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에 불참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심야 최고위가 열렸는데 여기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공천에 관련해서 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게 수용되지 않으면서 오늘 불참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고민정 최고위원의 움직임이 친문계의 어떤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어쩌다 보니까 이 임종석 전 실장 같은 네. 경우는 통합 공천에 관건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사실 공천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사안이 됐는데 저는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 공정 경선을 성동갑에 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서 좀 이 전현희 전 위원장 같은 사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종로구에서 열심히 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 차원에서 전략 공천하겠다 해서 지금 아직 지역 결정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위원장은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말하자면 당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입장을 구성원의 입장에서 네. 아주 모범적으로 보였는데, 지금 저는 말하자면 친문에 어떻게 보면 임종석 전 실장 이런 사람을 공천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것처럼, 이것은 저는 굉장히 그 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최고위원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네. 일이기 때문에 주더라도 어떤 형태로 줄지 좀 더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비명계라든지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은 친명계에서도 좀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의 불출마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네.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국회에 지금 보면 1000명이라고 손꼽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2~3사람밖에 없는 정도인데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사람을 물러나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껍데기로 남을 정도로 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당대표에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공천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고, 물러나고 사퇴하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공천을 끝까지 네.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는 물러나라, 누구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당 차원에서는 좀 뭐랄까요, 진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정식 사무총장 거취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런 식의 공천 파동이 터졌다면 공천관리위원회 전원이 아마 사퇴했을 겁니다. 정용환 위원장이라든가 장동혁 사무총장이라든가 또는 이철규 위원 네. 이런 핵심 멤버들이 사퇴하지 않고는 아마 불을 끄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보면 사실상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의 실무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사무총장이 물러나야 되는 것은 뭐 100% 맞는 일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검증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파동을 일으켰던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도 물러나고 불출마해야 되고, 사실은 핵심은 이 정도로 당이 위기에 빠지고 내분에 빠졌으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해 불출마를 선언하든가 그렇게 해서 불을 꺼야죠. 지금 말이죠. 한번 보십시오.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가 제가 판단할 때는 설마 이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대충 공천이 끝나고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유권자들도 상당 부분 잊어버리고 정권 심판론이 다시 거세지고 민주당의 고정적인 지지자들이 결집할 것이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도 공천 파동이 미세한 경우에 그런 것이지, 이렇게 심각하게 분열상으로 가면 이 과반수를 민주당이 잃어버릴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공천 갈등의 요인 중에 한 가지로 꼽혔던 것이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도부에서 공정성 논란을 빚은 여론조사 업체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도부에서 이 여론조사 업체의 여론조사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의 좀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이 업체를 배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없애겠다. 지금 와서 그걸 다 백지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었지만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차원에서 정리가 된 것이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받아들이겠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크게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리고 평가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 하나만 갖고 평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면 평가를 통해서 여러 분야의 구조적으로 또 정량 정성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물론 그것이 중요한 변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너무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여론조사 업체 배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민주당이 제일 야당 아닙니까? 그리고 다수당이고,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 협회에 등록된 대규모의 많은 국민들이 알려지고 신망이 높은 여론조사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하고 나눠 가져도 서너 군데의 그런 이 중량감 있는 여론조사 업체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고 들은 적도 없고, 과거에 성남시의 여론조사 용역을 담당했던 그런 소규모 여론조사 업체, 그 업체가 이번에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이런 이 현역 의원들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서 여론조사를 하는 해괴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도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여론조사 업체 3개에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추가로 4번째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흑막이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기술적으로 이미 경선이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온 것을 백지화로 돌릴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여론조사 업체를 배제하고 이런 것에 다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이라든가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 최소한 이런 사람들을 사퇴시켜서 사퇴를 수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3지대 이야기로 좀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오늘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첫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공관위원도 인선을 했는데 위원님, 먼저 김종인 위원장이 거대 양당에서 전권을 가지고 선거를 승리를 이끌어 본 적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제3지대에 몸을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영향력은 상당히 개혁신당 내에서 막강하겠죠.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전권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자 이제 뭐 이번 선거 국면이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뭐 물리적으로 거의 마지막 정치판이 될 네.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대 양당에는 이제 개입할 소지가 없으니까 과거에 인연이 있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으로 들어간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개혁신당이 현재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3%, 4%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선거가 가까울수록 유권자들의 표심은 양대 거대 정당으로 쏠리는 메인스트림 효과가 나타난다. 아니나 다를까 40%에 해당되는 무당층이 20%까지로 줄어들었습니다. 20%도 다 쪼개 먹어요. 녹색 정의당이 있죠. 개혁신당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조국신당도 나오겠죠. 자, 그러면 현재 이낙연 신당도 있죠. 개혁신당이 3 내지 4%의 지지율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도 김종인 위원장이 대구 경북에 출마하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대구 경북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가 전무합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낼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고 만약에 3 내지 4%의 정당 득표율이면 비례대표 의원이 1명 내지 2명? 4년 전에 최강욱의 열린민주당이 5.8%를 얻었는데 국회의원 당선자를 3명을 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맥시멈 2명이라고 그러면 여자 1명, 남자 1명인데 비례대표로. 그거 뭐 순번 정하는 정도의 영향력.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출마 지역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고향이 대구이기 때문에 TK 지역 출마를 좀 권유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결국에 출마 지역 어디로 결정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낙연 신당과 합쳤다면 이제 이 호남 세력이 만만치 않은 수도권도 생각을 해봄직한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대구 경북에서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대구에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만한 곳이 없어요. 워낙 이제 국민의힘이 체제 정비를 해서 한동훈 위원장 체제가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팍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는 힘들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의 어떤 영입효과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가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느냐면 정권을 주더라도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가느냐고 봤더니 자기는 가도 할 것이 없다. 말하자면 이 김종인 위원장은 거대 양당에서 여러 가지 수를 놓으면서 뭔가 선거 전략을 펼칠 수 있었지만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처럼 짜부라들어 버렸고 지금은 굉장히 저조해서 더군다나 조국 신당이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대신해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처럼 선거의 매직이라고 불리는 이런 분도 지금같이 짜고라든 이 개혁신당에 가서는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민 차원에서 가서 도와는 주되 스스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본인도 아마 그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조국 신당이 오히려 큰 위치를 점해버리다 보니까 개혁신당은 입지가 굉장히 좁아져 있고요. 그래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은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에게 어떻게든 지금 대구 쪽 출마를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본인이 판단해서 선택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서 출마해서
선출될 만한 그런 지역이 뭐 언론에서는 수성 지역 하나를 꼽고 있는데 그쪽도 굉장히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아마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비례로 또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갈림길에 있는 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국 신당 얘기해 주셨으니까 조국 신당에서 인재 영입 1호를 발표했는데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가 뭐 음주라든지 무면허 운전 전과가 밝혀져서 후보에 사퇴한 바가 있는데 일단 조국 신당에서 영입 인재 1호로 신장식 변호사를 영입한 것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 조국 신당이 모토로 낸 네. 것은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를 심판하겠다. 이걸 슬로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합당한 인사가 신장식 변호사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1호 네. 영입 인사로 초청을 했고요. 또 보면 굉장히 화력이 강합니다. 방송을 오래 하고 또 변호사로서 그런 부분에 네.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조국 신당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검찰 독재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비판 내지 화력을 하는데 신장식 변호사가 과거에 그런 흠결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 공격력을 배가시킬 그런 인사로 봅니다. 네, 앞으로도 조국 신당은 좀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공격할 공격수를 좀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뭐 음주 운전이라든가 무면허 운전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도 않겠죠.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가 뉴스를 편파적으로 진행을 해서 징계를 먹고 뉴스 프로를 그만둬야 됐다는 이런 사실 같은 것은 조국 전 장관의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겠죠. 왜냐 본인이 7개의 스펙이 전부 다 유죄로 인정받아서 1심에서도 징역형,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는데 조만간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뭐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